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 청원경찰 한국사 이론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역사의 다양한 구분 방법과 그리고 선사시대의 생활 모습에 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릴 건데, 이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이제 종류가 다양하죠.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역사의 의미로서 구분을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은 뭐 기록에 따라서 역사를 나누는 방법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표기 방식에 있어서 연대를 표기하는 방법에 의해서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이고, 네 번째는 도구에 의해서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이죠. 우선 그 중에서 첫 번째 역사의 의미로서 구분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첫 번째, 역사의 의미로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사실로서의 역사와 사실로서의 역사, 그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의미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로서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흔히 팩트라고 그러죠. 있는 사실 그대로. 누구의 이런 주관적인, 그러니까 역사가에 의한 주관적인 생각이라든지 느낌을 서술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의 역사.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를 우리가 객관적인 역사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게 역사가의 생각이라든지 주관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주관적인 역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신라의 진흥왕이 황룡사라는 절을 중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라 진흥왕은 황룡사를 중건하였다, 여기까지 서술을 한다면 이거는 역사가에 의한 이 주관적인 생각이 전혀 드러나지 않죠. 그죠? 이런 사료를 통해서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만 서술을 한 거기 때문에 신라 진흥왕 때 황룡사를 중건하였다는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라 진흥왕은 황룡사 절을 중건하여 국력을 과시하였다가 들어간다면, 국력을 과시를 했다라는 건 진흥왕의 생각이 아니라 사료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에 의해서 황룡사 절을 중건해서 국력을 과시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역사가에 의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력을 과시했다라는 그 글과 함께 바로 기로서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의미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번째는 바로 기록의 유무입니다. 기록의 유무. 자,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여러분 벽화는 아니에요. 벽화는 아니고 뭐다? 문자입니다. 문자. 자, 문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냐면 선사시대와 그리고 역사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선사시대를 우리가 흔히 문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록이 없습니다. 역사시대는 기록이 있죠. 이렇게 이제 기록의 유무에 따라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연대 표기 방법입니다. 연대 표기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냐면 바로 서기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고 세기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서기가 있고요, 세기가 있어요. 자, 서기가 우리가 흔히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는 방법이죠. 자, 예수가 탄생했을 때를 일로 봅니다. 예수 탄생을. 그리고 예수 탄생 이전을 before Christ라고 해서 BC, 요걸 우리가 기원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 탄생 이후를 AD, F도 아니고요, 아노 도민이라고 해서 요걸 기원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AD 기원 후 2017년을 살고 있는 겁니다. AD. 왜냐면 우리 예수 탄생 크리스마스 지내잖아요. 자, 그다음에 세기 구분은 흔히 우리가 뭐 기원 전 몇 세기, 기원 후 몇 세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세기를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예를 들자면 1부터 99 여기 AD 1부터 99까지를 우리가 1세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100부터 199까지를 2세기. 그리고 당연히 200부터 299까지를 3세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세기 구분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1부터 100까지입니다. 100까지를 1세기라고 하죠. 그리고 101부터 200까지를 2세기라고 하고요. 201부터 300까지를 3세기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의 세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자꾸 지금 제가 진흥왕 얘기를 합니다만 신라 진흥왕은 6세기의 전성기 대표적인 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6세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에 600 몇 년이라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6세기라고 하면 그럼 여기는 6세기는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세기 구분 방법하고 두 번째 세기 구분 방법하고 봤을 때 6세기는 여기는 500년부터 599까지를 6세기라고 해야 돼요. 그럼 이쪽 표기 방법으로 한다면 501년부터 600년까지가 6세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진흥왕이 전성기를 누렸던 6세기라고 하면 600 몇 년이 아니라 여기랑 첫 번째 거랑 두 번째를 봤을 때 몇 년도입니까? 500 몇 년이 되겠죠. 그죠? 500 몇 년. 그래서 세기 구분하는 방법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재에 몇 세기 몇 세기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서기 표현도 나오지만 서기 표현과 세기 표현이 같이 섞여져서 나오죠. BC 6세기, AD 5세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연대 표기 방법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시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연대 표기 방법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도구로서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을 하고 나서부터 사용했던 도구 그죠? 제일 처음에 썼던 도구가 돌이잖아요. 돌. 석기죠. 석기. 그런데 이 석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더 예전에 썼다 구석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신석기이죠. 자 신석기 다음에 등장하는 도구는 청동기이고요. 청동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그래서 도구로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 1강에는 역사에 구분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과 선사시대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선사시대라고 해서 제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국가 탄생 전까지 우리가 이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선사시대를 한번 적어보면 구석기가 선사시대고요. 기록이 문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석기가 선사시대고요. 청동기는 청동기인데 국가 탄생하기 이전 그 청동기 때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를 청동기라고 하는 거죠. 국가 탄생 전 청동기입니다. 그리고 역사시대는 역시 청동기가 같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 청동기는 뭐겠어요? 국가 탄생 이후 청동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청동기하고 철기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제목에 이제 선사시대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만 드릴 게 아니라 선사시대이긴 하지만 도구에 의해서 구분되었던 초기 철기 시대까지 그 특징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 철기 이 시대의 특징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봐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사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지우고 자, 선사시대. 우선 구석기. 구석기 시대에 우리가 제일 처음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식입니다. 식. 자, 구석기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는 채집 그리고 어로 수렵이죠. 이걸 통해서 먹을거리를 어디서 얻어요? 자연에서 얻는 거죠. 이 채집, 어로, 수렵은 인간에 의해서 개발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있는 그대로의 것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이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주는 이로운 장소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특징이라고 하면 이동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동 생활을 할 때 무리지어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동 생활에다가 무리사회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채집, 어로, 수렵을 통해서 취했으면 똑같이 나누어 먹는 평등사회였습니다. 무리사회이면서 평등사회였다. 그러면 이 시대 때 이제 이 구석기 시대 때 사람들의 자, 옷을 보면 어떤 옷을 주로 입었습니까? 그죠? 나뭇잎하고 가죽 옷을 나뭇잎하고 가죽으로 된 옷을 뭐 대충 걸치고 다녔습니다. 뭐 이마저도 없었으면 그냥 헐벗고 다녔고, 예, 그렇게 해서 옷을 입었고, 그러면 이 구석기 시대 때 사람들의 주거지요. 자, 집은 이렇게 이동 생활을 자주 하다 보니까 집을 굉장히 블링블링하게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튼튼하게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 곧 있으면 이사 갈 거니까. 그래서 그냥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집, 어딥니까? 자연 그대로 있는 집, 동굴이죠. 동굴. 동굴에서 살거나 아니면 큰 바위, 바위 및 그늘진 곳 이런 데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뭐 뒷산이라든지 산을 한번 가보세요. 동굴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저는 뭐 거의 뭐 동굴을 찾아볼 수가 없던데요. 저희 뒷동산에 있는 산을 가보면 동굴이 없어요. 그럼 이 시대 때 동굴은 당연히 많이 없었겠죠.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동굴은 누가 사느냐? 그래도 이 구석기 시대에 무리사회였으니까 그중에 조금 연장자라든지 또는 아니면 뭐 어린 아기들이 좀 있는 데라든지 이렇게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조금 더 보호해야 될 사람들, 그런 분들 위주로 동굴에서 살았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 있는 바위 및 그늘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뭐 여의치 않다. 그러면 그냥 막 지은 집, 막집. 여기서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막집은 그냥 그거 똑같아요. 인디언 텐트처럼 이렇게 나무로 세워두고 큰 잎을 가지고 이렇게 씌우는 집, 이런 집. 그래서 이렇게 주거 지역을 정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동을 자주 하면서. 자, 그럼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주거 지역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구석기의 대표적인 주거 지역. 자, 우선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이 집터를 보면, 주거 지역을 보면 일단 한반도 전역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함경도에 2개, 평안도에 2개, 그리고 경기도 하나, 충청도에 많이 이렇게 있어요. 자, 함경도부터 이제 가겠습니다. 함경도에 2개 정도가 있는데, 자, 우선 맨 함경도 북쪽에 있는 종성이라는 지역이에요. 함경도의 종성. 자, 이 종성은 한반도 내에 구석기 유적이 최초로 발견된 곳이에요. 여기는 한반도 내에 한반도 유적 최초 발견. 그리고 함경도에 여기에 보면 웅기 굴포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함경도 웅기 굴포리는 맘모스 유적이 발견된 곳이에요. 맘모스 유적. 맘모스 화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맘모스 화석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안도 지역으로 가보면 평안도에 덕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덕천. 요쯤에 있는데 이 덕천은 덕천 승리산 동굴이에요. 승리산 동굴. 여기는
한반도 내에 최초의 인골이 발견이 된 곳이에요. 인골 발견. 그래서 여기 이 인골을 뭐라고 하냐면 덕천인, 승리산인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한다라는 거죠. 덕천인, 승리산인. 그리고 밑에 평남 상원 검은 모루동굴이 있어요. 상원 검은 모루동굴. 여기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인류의 화석들 중에서 인류의 조상들, 인류의 기원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최초의 인류의 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있어요. 요즘 아파렌시스라고 해요, 여러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인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중국 베이징에서 발견된 베이징인하고 인도에서 발견된 자와인이거든요. 그 두 분을 묶어서 우리가 호모 에렉투스라고 해요. 근데 이 평남 상원 검은 모루동굴이 중국에서 발견된 베이징인하고 동시대의 인골이 여기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베이징인과 동시대 인골이 발견이 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의 연천. 요거는 여러분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적읍시다. 경기도의 연천 전곡리가 있어요. 자, 연천 전곡리가 왜 중요하냐면 하버드의 고고학자였던 메비우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 메비우스가 말을 하기를 유럽하고 아프리카에서 주먹도끼가 발견이 됐는데 그 주먹도끼를 우리가 일명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해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뭐냐면 양쪽 날을 다 쓸 수 있는 주먹도끼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주먹도끼인데 한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주먹도끼를 바로 아슐리안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주먹도끼 상상을 해보세요. 위쪽은 뾰족하죠, 그죠? 밑에 쪽은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여기는 뾰족하고 여기는 약간 둥글넓적하게 생겼고 그래서 양쪽 날을 다 쓸 수 있는 게 바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인데 이 아슐리안형은 유럽하고 아프리카에서만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 아슐리안형이 더 앞선 세대 거거든요. 더 앞선 세대. 그러니까는 본인들 아프리카하고 유럽이 더 문명이 더 일찍 일찍 문명이 발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시아 쪽은 이 아슐리안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개의 주먹도끼를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용도를 가지고 한 가지만 쓸 수 있는 거. 제가 조금 이따 도구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집게라든지 글게라든지 밀게라든지 그런 한 개를 가지고 한 개만 쓸 수 있는 거. 그거는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보다 좀 더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하고 유럽이 더 문명이 빨리 발달을 했고 우리가 그쪽보다 조금 뒤에 발달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버드의 고고학자에는 메비우스의 학설이었어요. 근데 이 학설을 뒤집는 지역이 바로 연천 전곡리예요. 여기에서 그 메비우스가 유럽하고 아프리카만 나온다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우리나라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비우스의 학설은 깨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연천 전곡리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 지역으로 갑니다. 충청도. 충청도 정말 많아요. 제가 여기서 이 충청도에 나오는 유적지를 보고 이렇게 많은 것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 충청도에 가면 굉장히 도시가 아름답고 그리고 사람 살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아마 구석기 때도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유적지가 많이 발견이 됐겠죠. 그죠? 자, 그러면 충청도에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충청도 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공주는 단아하고 청아하다. 공주는 단아하고 청아합니다. 공주는 단아하고 청아합니다. 자,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자, 공주는
다나하고 청하하다. 공으로 시작하는 게 공주 석장리입니다. 자, 공주 석장리는 한반도 내에서 남한 지역의 구석기 유적이 최초로 발견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 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남한의 구석기 유적이 최초 발견된 지역. 남한 구석기 유적 최초. 그래서 공주 석장리이고, 그 다음에 여기 단양에 보면, 충청도 단양에 보면 굉장히 뭐가 많아요. 이 단양에 자, 여러분 잠깐만 이렇게 하면 단양에 자, 상시리 바위 그늘이 있고요. 요런데 바위 및 그늘, 여기 바위 그늘이 있고요. 그리고 단양 수양계가 있고요. 그리고 단양 금굴 유적이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지웠던 거, 청으로 시작하는 거. 자, 상시리 바위 그늘 같은 경우에는, 상시리 바위 그늘은 바로 남한 최초의 인골이 발견된 지역이에요. 남한 최초 인골. 그리고 단양 수양계가 그 시대 때 석기 제작소였어요. 석기 제작소가 여기서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금굴 유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최고 오래된 한반도 유적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구석기 유적, 가장 오래됐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충청도의 청원 두루봉 동굴. 여기에서 시체를 매장한 흔적이 있는 인골, 뼈가 발견이 되죠. 이 두루봉 동굴에 어떤 남자분께서 석회암 동굴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여기 있는 두루봉 동굴을 발견을 한 거예요. 들어가서 봤더니 어떤 아이의 뼈가 그 동굴 안에 이렇게 고이 모셔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했더니 이 뼈가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때 나왔던 뼈고 남자 아이의 뼈였어요. 그런데 이걸 발견하신 그분의 성함이 뭐였냐면 바로 김흥수 씨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발굴된 그 아이의 뼈를 이 발견한 김흥수 씨의 이름을 따서 이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된 아이를 우리가 흥수아이라고 합니다. 흥수아이. 그런데 이 흥수아이가 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냐면 흥수아이가 누워있는 뼈 주변에 바깥에 있는 다른 지역하고 흙이 달라, 성분이. 다른 지역은 뭐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있는 약간 자갈 종류였다면 흥수아이가 누워있는 그 지역만 아주 고운 흙이 뿌려져 있고요. 그리고 흙 성분을 검토를 해봤더니 꽃잎, 국화꽃잎의 그런 성분이 거기에 흙에 이렇게 썩혀져서 이렇게 섞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흥수아이의 뼈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누군가가, 아마 이 아이의 부모님으로 추정이 되겠죠. 누군가가 이 아이의 죽음을 슬퍼한 나머지 이 아이의 뼈를 놓아두고 그 위에 고운 흙으로 뿌린 다음에 국화꽃을 놓았다. 이건 바로 시체를 매장한 흔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장래의 풍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흥수아이의 뼈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구석기 시대.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경도에 2군데, 평안도에 2군데, 경기도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충청도 지역인데 공주는 다나하고 청하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구석기 시대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이 바로 여러분 도구입니다. 도구. 자, 구석기 시대 때 도구는 당연히 구석기니까 돌을 썼겠죠. 그런데 이 석기를 그냥 쓴 게 아니라 돌이 이제 큰 덩어리를 큰 바위에 던져서 깨어서 떼서 썼거나 아니면 작은 이런 뭐 돌날 격지 같은 걸 이용해서 돌을 깼거나 그렇게 해서 하여간 큰 돌을 떼내서 썼다라고 해서 이 시대 때 도구를 우리가 뗀석기라고 합니다. 뗀석기. 그런데
이 뗀석기 중에서도 여러분 크게 세 등분을 할 수가 있어요. 구석기 중에서도 첫 번째가 바로 초기 구석기, 우리가 흔히 전기 구석기라고 하고요. 여기를 중기 구석기라고 하고 후기 구석기라고 해요. 전기, 중기, 후기. 여기 전기 구석기가 바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여기 있죠.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같이 주먹도끼는 주먹도끼인데 자 주먹도끼 뗀석기의 대표적인 거 주먹도끼는 주먹도끼인데 바로 한 개를 다용도로 사용했던 도구를 바로 주먹도끼라고 그러죠. 한 개를 다용도로 사용했던 거. 그런데 중기 지역에 가면 주먹도끼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긁게, 찢게, 그리고 밀게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던 주먹도끼가 발견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개를 1용도로 사용을 한 겁니다. 한 개를 1용도로 말 그대로 긁을 때, 찍을 때, 밀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던 구석기라는 거죠. 그래서 메비우스 하버드의 고고학자 메비우스는 아프리카랑 유럽은 이 전기 구석기에 해당하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이 되었고 우리나라 아시아 계통은 이거 중기 구석기의 주먹도끼가 발견이 됐다. 이런 이제 학설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후기 구석기 때가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빙하기가 점점점 이제 녹기 시작을 하면서 빙하기가 이제 끝나면서 기온이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전에 구석기 때는 굉장히 덩치가 크고 추우니까 덩치가 크고 털이 막 달려있는 맘모스 같은 이런 동물들이 큰 동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면 여러분 털이 많은 이런 큰 동물들은 날씨가 더우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동물들이 점점 퇴화를 하고 죽거나 멸종을 하게 되고 여기 있는 후기 구석기 때부터는 이제 날렵하고 작은 동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작고 날쌘 동물들. 뭐 굳이 꼭 비교를 하자면 뭐 여우라든지 토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후기 구석기 때는 작고 날쌘 동물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동물들을 사냥을 할 때 큰 바위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잡으면서 따라다니면서 잡는 이런 사냥은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휙 던져야 되죠. 휙 던져야 돼요. 창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창 같은 게. 그래서 이때 등장을 했던 게 바로 승배찌르개입니다. 승배찌르개. 바로 이어서 쓸 수 있는 이음 도구가 등장을 하는 거죠. 승배찌르개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무에다가 돌 모양으로 이렇게 묶어서 사용을 하는 거. 예, 요게 바로 후기 구석기 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잘 이렇게 표기는 안 합니다만은 이 후기 구석기를 또는 다른 말로 저기 있는 구석기, 신석기 사이에 있는 중석기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중석기 시대. 자, 이렇게 해서 역사의 구석기 시대의 식, 의, 주 그리고 도구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 신석기 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신석기. 신석기가 이쪽에. 자, 일단 신석기 여기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석기 때의 제일 중요한 식 한번 볼게요. 식. 구석기 때에 주로 먹었던 채집, 어로, 수렵은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채집, 어로, 수렵은 이어져 가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정말 인류 역사상 최초로 획기적인 혁명이 시작이 되죠. 바로 농경과 목축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신석기 혁명. 농경과 목축 같은 경우에는 이 농경과 목축을 이제 함에 있어서 구석기 시대는 자연에서 먹을 것을 채취를 했다면 여기 농경과 목축은 인간에 의해서 개발된 농작물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때 사용했던 이 농경이라고 하면 여기서 벼농사는 아니었어요. 벼농사는 원체 더 좀 까다로웠기 때문에 신석기인들이 할 수 있을 만한 농경은 아니었고 여기서 말하는 농경은 밭농사죠. 밭농사, 조, 피, 수수와 같은 조금 수확하기 쉬웠던 이런 농경인데 이런 농경과 목축은 인간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농작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씨앗을 뿌려놓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요. 저기는 구석기처럼 이사를 자주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석기 때를 한 곳에서 머물기 때문에 정착 생활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석기 때는 같은 혈연 중심의 씨족 사회였습니다. 씨족 사회. 씨족 사회였고 이 씨족들이 여러 씨족들이 모여서 한 개의 부족을 이루었죠. 그래서 부족 사회였고요. 부족 사회였고요. 농경을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먹을거리는 부족했다라는 거. 부족했기 때문에 평등했을까요? 평등하죠. 먹을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똑같이 나누어 먹는 평등사회였습니다. 평등사회. 자, 요렇게 신석기 시대에 이제 먹을거리가 이제 있고요. 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 또 중요한 거 여러분. 옷이죠, 옷. 자, 나뭇잎이라든지 가죽을 입었어요. 구석기 시대 때는. 물론 신석기 때 가죽옷을 안 입은 건 아닙니다. 입었어요. 겨울에 춥고 하면 가죽옷을 입었지만 특징이니까 신석기 때에 저 가죽옷 말고도 뭐가 대표적인 특징이 있냐면 바로 옷을 직접 제작을 해서 입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옷을 제작을 합니다. 옷을 만들어 입으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실과 바늘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실을 뽑는 데 사용했던 도구가 가락바퀴. 그리고 바늘 용도로 썼던 게 뼈바늘이에요. 뼈바늘. 예전에 그 삼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이 삼이라는 식물이 한 가닥 한 가닥 굉장히 잘게 이렇게 찢어져요. 그런데 이 삼이라는 식물 하나를 가지고 식물 한 가닥을 가지고 바늘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꼽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금방 뜯어지겠죠. 안 튼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을 여러 가닥을 꼬아서 만드는 그런 실이 필요했어요. 그 실을 만드는데 필요했던 게 바로 가락바퀴죠. 가락바퀴. 이 삼이라는 식물을 가지고 가락바퀴를 만들어서 그리고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을 직접 가로실, 세로실 엮어서 옷감을 직조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옷을 직접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실을 가지고 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물도 직접 제작을 합니다. 옷도 제작을 하지만 그물까지도 제작을 해 있더라. 자, 그러면 이 신석기 시대는 이렇게 정착 생활을 하니까 집 블링블링 하겠죠. 저기 있는 구석기 때는 이사를 자주 다니니까 인테리어 안 하고 대충 살아요. 동굴이라든지 막집에서. 그런데 여기는 오래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튼튼하고 그런 집을 짓겠죠. 그래서 신석기 때 대표적인 집 하면 바로 움집입니다. 움집. 근데 이 움집은 이때 당시 신석기의 특징은 반지하 가옥이에요. 반지하 가옥. 어떤 지하 가옥이냐면 자, 집 표면에 땅을 이렇게 파요. 이렇게 판 다음에 위에다가 이런 기둥 같은 거 나무로 세운 다음에 기둥을 세운 다음에 저기 우리가 농사 지었고 나서 사용되었던 지푸라기 그런 걸로 이렇게 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움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가 바로 불을 피울 수 있는 화덕터. 이걸 밑바닥을 이렇게 평면도로 보면 밑바닥이 둥글거나 아니면 가장자리가 둥근 모서리로 이렇게 된 거. 약간 요런 식. 그렇게 해서 가운데가 이렇게 화덕자리가 이렇게 있죠. 이게 바로 신석기 때의 움집입니다. 신석기 때 움집. 그러면 신석기 때의 대표적인 유적지는 어디가 있느냐? 이런 주거 지역이 어디가 있느냐? 자, 신석기는 대부분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경과 목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거 지역이 대부분 큰 강 옆에 있어요. 강가나 바닷가 지역이에요. 강가나 바닷가. 근데 바닷가보다는 강가가 더 많아요. 강가가 농경과 목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황해도에 봉산 지탐리 유적지가 있어요. 봉산 지탐리 유적지. 여기서 뭐가 발굴이 되었냐면 탄화된 좁쌀. 탄화된 좁쌀이 발견이 되었고요. 좁쌀. 그리고 양양
양양 오산리 유적지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서울 암사동 유적지 하고요. 암사동 유적지 요 두 군데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바로 움집터가 발굴이 돼요. 움집터. 자, 그다음에 이제 부산하고 저 남쪽으로 갑니다. 자, 한쪽은 부산 동삼동, 그리고 하나는 김해 수가리 유적. 자, 요 두 군데는 패총이 나와요. 패총. 조개 껍데기 무덤. 여러분 좋게 얘기를 하면 조개 껍데기 무덤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먹고 난 조개 껍데기 그냥 쌓아둔 조개 껍데기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그런데 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냐면, 여러분들 조개 껍데기 먹고 나서 거기 쓰레기통에 조개 껍데기만 버릴까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쓰던 거 다른 것도 버릴까요? 다른 것도 버리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어떤 도구를 사용했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산 동삼동하고 김해 수가리 유적지에는 패총이 발굴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한경 유적지에서 또 다양한 신석기 유적지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신석기에 이제 식의주까지 했고요. 그다음 이제 신석기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역시 도구가 있겠죠. 도구가. 자, 이쪽 부분을 지워서 제가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석기의 대표적인 도구. 자, 구석기 때 도구가 뗀석기 주로 떼서 썼다면, 신석기는 떼서 쓴 거를 갈아.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끔. 그래서 우리가 갈아서 써서 이걸 간석기라고 하죠. 간석기. 자, 신석기의 대표적인 간석기는 여기에 농경을 주로 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도구가 거의 다 간석기예요. 우리가 뭐 흔히 돌낫, 돌괭이, 그리고 돌보습 등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간석기이고요. 그리고 신석기인들이 그때 당시 이제 이 농경을 통해서 나왔던 그런 이제 그런 식량을 조리하거나 보관할 때 사용하던 그릇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그릇을 우리가 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톡이가 나오게 되는데, 톡이가 신석기 때 나왔던 톡이 종류에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른 민무늬 톡이. 그 다음 덧무늬 톡이. 그 다음 마지막 빗살무늬 톡이. 신석기 시대 때 나왔던 톡이 순서대로예요.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때 여러분 대표적인 토기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온 토기예요. 이 보세요. 이 토기가 그때 당시 여러분 토기를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전부 다 세 개가 다 뾰족하게 생겼어요. 근데 뾰족한 이유가 있죠. 이때 당시 토기는 흙을 이렇게 빚어서 만든 건데, 흙을 빚어서 만들어서 이거를 토기를 단단하게 하려면 불에 구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바닥이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평평하다 그러면 불의 열기가 밑바닥만 가겠죠. 위에까지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 흙 토기 자체가 단단하게 구워질 수가 없어요. 골고루 구워질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골고루 굳게 하려고 뾰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민무늬 토기는 민무늬, 민달팽이, 민머리 다 뭐예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느냐? 무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무늬 없이 그냥 이렇게만 뾰족하게 만들었어요. 이르게. 가장 빨리 나왔으니까. 이름 민무늬 토기예요. 이렇게 되니 문제점이 뭐냐? 불을 가열을 했을 때, 열에 가열을 했을 때 이 흙이라는 게 팽창을 하면서 여기가 갈라지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죠. 이 토기 자체가. 그래서 이름 민무늬 토기를 했더니 막 갈라져요. 그래서 이제 덧무늬 토기. 여기 갈라지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흙을 덕지덕지 이렇게 덧대는 거죠. 그래서 덧무늬 토기예요. 그런데 이제 모양이 너무 안 예뻐요. 덕지덕지 갖다 붙였더니. 그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아, 이렇게 갈라지니까 이 갈라지는 요 틈 사이에 조금 홈을 파면 이 흙이라는 게 팽창을 하더라도 깨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홈을 파요. 이런 좀 더 이왕이면 좀 더 이쁘게 이렇게 홈을 팠어요.
그래서 빗살 무늬가 들어간 토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홈을 파면은 흙이 팽창을 하더라도 터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골고루 더 빨리 토기가 구워지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모양까지도 좀 더 예쁘게. 그래서 신석기 하면 이름 민무늬 토기 만들었다가 덕지덕지 붙였어요. 덧무늬 했다가 거기다가 나중에는 빗살무늬 토기로 이런 순서대로 신석기 때 토기가 변화된다라는 거. 그래서 신석기 하면 식, 의, 주 그리고 도구와 토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때 자 마지막으로 신석기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는 게 바로 신앙이 등장을 해요. 신앙. 구석기 때는 신앙 없어요. 신석기 때부터 뭔가 절실히 믿는 존재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는 농경입니다. 농경.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철기 시대 하면서 각종 등장하는 나라들의 제천 행사를 할 거예요. 그 제천 행사가 대부분이 농경과 관련 있는 거거든요.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또는 풍요롭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신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농경과 관련 물론 전부 다 농경과 관련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무시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석기 때 등장했던 신앙하면 우선 애니미즘, 대표적인 게 토테미즘, 그리고 또 하나 샤머니즘. 자, 애니미즘은 여러분 everybody 모든 것에 다 정령이 있다. 특히 어떤 것에 생명이 빨리 죽지 않는 뭐라 합니까? 뭐 불멸? 예.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 특히 태양, 그리고 불, 물 이런 곳에 정령 신이 있다. 영혼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건 그거고 지나가던 돌멩이 하나도 영혼이 깃들어져 있고 마을에서 섬기는 수호신 같은 나무, 큰 나무 이런 데도 정령이 있다라고 믿는 게 전부 다 애니미즘이에요. 대표적인 건 태양이고 불이고 물이라고 했지만 그 나머지 세부적인 것도 다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니미즘이라는 종교가 있고 원시 신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테미즘은 자 토끼를 생각을 해요. 토끼 동물 신앙입니다. 동물 신앙. 우리가 흔히 당군의 건국 신화에 보면은 곰하고 호랑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토테미즘이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악어를 섬기는 부족이라든지 제규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걸 믿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바로 토테미즘이라고 하고 샤머니즘은 머니 돈을 줘야 돼요. 누구한테? 무당한테. 그래서 샤머니즘은 주술사가 있는 무속신앙입니다. 여기는 무속신앙. 자, 정리를 하면 everybody, 애니미즘 모든 것에 정령이 있다. 토테미즘, 토끼, 동물신앙을 말하는 거고 샤머니즘은 머니, 무속인들에게 돈을 줘요. 점 보고 굿할 때. 그래서 무속신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석기 때 종류를 다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칠판 정리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청동기와 초기, 철기까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구석기, 신석기에 이어서 자 청동기 시대의 이제 특징을 한번 볼게요. 청동기 시대는 우선 먹을 식 한번 볼까요? 식. 신석기 때 농경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동기 시대 때는 똑같아요. 물론 채집도 하고요. 어로도 하고 그리고 수렵도 해요. 수렵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농사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벼농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벼농사가 시작.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포인트. 왜 중요하냐면 벼농사를 시작을 함에 있어서 이 벼농사 때문에 잉여 농산물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잉여 농산물. 먹고 나서 남는 게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먹고 나서 남는 거. 자, 보세요. 잉여 농산물 또는 잉여 생산물이라고도 하는데 이 잉여 생산물이 생기니까 먹고 나서 남는 게 생기니까 내가 농사 짓는데 좀 더 많이 기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먹고 나서 남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가고 싶어 해요. 예전에 구석기, 신석기는 먹고 나서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나 집에 가서 나중에 출출할 때 좀 더 먹고 싶은데 남는 게 있어야 가지고 가죠.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고 나서 남는 게 생기니까 본인이 가지고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뭐가 등장을 하냐면 사유재산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이 된 거죠.
자, 그러면 힘 있는 사람, 좀 더 똘똘한 사람들 본인의 사유재산이 더 많겠죠. 그리고 좀 더 힘이 없고 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본인의 사유재산이 더 부족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은 작게 가진 사람 어떤 현상이 나오겠어요? 빈부격차가 나오겠죠. 그래서 사유재산 때문에 빈부격차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빈부격차가 있다 보면 나중에는 많이 가진 사람, 그죠? 부자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약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지배까지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생기니까 계급이라는 게 발생을 할 것이고, 계급 중에서도 바로 처음에는 족장이 나왔다가 나중에는 이 족장이 군장의 형태로까지 뛰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청동기 시대 때 벼농사 때문에 바로 이 군장들이 바로 국가를 탄생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때 나중에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청동기의 벼농사는 정말 국가 탄생의 가장 큰 키워드가 되는 거죠. 벼농사.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군장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 청동기 시대는 군장의 무덤, 특별한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무덤 고인돌이 있죠. 고인돌. 그래서 우리가 고인돌의 종류를 크게 북방식 고인돌, 남방식 고인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북방식 고인돌의 대표적인 게 탁자식 고인돌이 있고요. 탁자식 고인돌. 탁자 모양처럼 생긴 거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렇게 생긴 거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에 남방식 고인돌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바둑판식 고인돌이에요. 여기는 정말 바둑판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주 작은 돌멩이 놔두고 이렇게 해서 족장 지배자의 무덤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고인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의 이제 주거 지역을 보면, 주는 청동기 시대라고 하면 청동 도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청동 도구. 우리가 흔히 청동기 도구 하면 그때 당시 이 청동이라는 도구는 뭘로 만들었냐면 구리 플러스 주석 플러스 아연이라는 성분을 녹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구리랑 주석이랑 아연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조금 수준이 낮은 화력을 가지고도 이걸 녹일 수 있는 거죠. 철은 택도 없어요. 철은 굉장히 고온의 열로 녹여야 되기 때문에 이때 당시 화력 수준으로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잽도 안 돼요. 잽도 안 돼. 그래서 구리, 주석, 아연은 녹는 점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청동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주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 청동 시대 때 많은 청동 무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복전쟁이라는 게 활발해져요. 특히 국가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 군장들은 지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 또는 우리 나라 사람들을 좀 더 잘 살고 윤택하기 위해서 좀 좋은 땅으로 정복 활동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는 우리 부족이 다른 민족에게, 다른 부족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전한 곳이 어디였냐면 배산임수형이었습니다. 배산임수형 지역에 대표적으로 집들이 위치해 있는 거죠. 뒤쪽은 산이고 앞쪽은 강이 있어요. 그래서 산으로부터 외적 방어에 막아주고 물로부터 외적 방어에 막아주고, 그리고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물은 필수고, 그래서 배산 임수형 지역에 주로 대부분 주거지가 있고요. 이때 당시 만들어졌던 집의 형태는 움집입니다. 근데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의 움집의 형태가 좀 다른데, 신석기는 반지하 가옥이라고 그랬고요. 밑바닥이 약간 원형 자리고 화덕 자리가 가운데 있었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청동기 시대의 움집은 지상가옥입니다. 지상가옥이고 이렇게 지푸라기로 이렇게 집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지상가옥이에요. 여기는 지상가옥. 그리고 화덕은 밑바닥을 보면 여기는 이렇게 약간 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리고 화덕의 위치는 요렇게 여기에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신석기의 가운데 자리에 있었던 화덕의 위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청동기 시대의 이제 주고,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 때 사용했던 여러분 도구를 한번 보면 청동으로 만든 무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도구가 비파형 동검입니다. 비파형 동검.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 거친 무늬 거울. 뭐 청동 방울도 여기에 등장을 하겠고요. 청동 방울. 자, 그리고 청동기 때 당연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보관할 수 있는 토기가 있어야 된다. 자, 토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청동기 시대 때 토기는 신석기 때 이른 민무늬 토기가 있었어요. 이른 민무늬 토기. 여기는 이제 민무늬 토기가 나와요. 민무늬 토기.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났고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조금 두뇌력 이런 좀 뛰어나기 때문에 무늬를 넣지 않고도 깨지지 않는 토기, 민무늬 토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 때 나중에 등장하는 고조선 시대에 보면 이제 손잡이가 달린, 예, 민무늬 토기는 그냥 이렇게 생긴 토기였다면 이제 손잡이가 달린 미송리식 토기가 나와요. 미송리식 토기,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는 미송리식 토기가 이때 등장을 하더라.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이제 토기하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아, 도구가 여러분 참 그게 하나 빠졌네요. 제일 중요한 거 참. 이렇게 비파형 동건 거친 무늬 거울 청동 방울은 다 청동기 도구예요. 근데 이 청동 도구는 일반적인 백성들에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줍니다. 왜냐하면 저기 청동의 대표적인 도구 구리 있잖아요. 구리. 구리는 지금 2017년 대한민국에도 구리의 양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거의 전량 수입을 해가지고 와요. 그 전선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도 구리가 굉장히 귀했어요. 귀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백성들에게는 이 구리로 만든 이 청동 제품을 줄 수가 없고 정복 전쟁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지배자의 장친구라든지 아니면 제사를 지낼 때 도구만 여기 다 청동으로 썼고요. 일반적으로는 농사를 짓는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농사 짓는 도구는 아직까지 여전히 석기였다라는 거. 석기 중에서도 간석기였다라는 거죠. 간석기. 그 대표적인 벼농사 도구가 반달, 돌칼이 있습니다. 반달, 돌칼. 간석기. 반달, 돌칼 여러분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요렇게 구멍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칭칭 감아요. 우리가 흔히 요렇게 하면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끈으로 감아요. 그럼 손하고 끈하고 이렇게 딱 묶는 거죠. 이렇게 딱 잡아요. 잡은 다음에 벼 이삭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베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무슨 용도예요? 낫이죠. 낫. 예. 오늘날 낫과 같은 용도를 했던 게 바로 반달 돌칼이다라는 거. 이거 이제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었고요. 청동기 시대가 이제 지나고 나서 초기 철기 시대. 자, 초기 철기 시대는 그냥 뭐 잠깐 그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 초기 철기 시대의 식 역시 청동기 시대의 벼농사도 활발하고요. 그리고 밭농사도 활발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초기 철기 시대는 이 우리나라 한반도 내에서만 활동을 했던 게 아니라 중국과도 굉장히 교류를 활발하게 합니다.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먹을거리를 확보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중국과의 교류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유물이 뭐가 있냐면 중국 화폐, 명도전, 중국 화폐가 등장을 하는데 뭐 명도전, 발량전, 그리고 오수전과 같은 화폐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붓이 들어와요. 붓이. 그러니까 이제 문자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한자가 붓이 창원에 있는 다호리 유적에서 이렇게 붓도 들어오더라. 이런 걸 통해서 중국과 교류를 해서 먹을거리도 주고받고 했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초기 철기 시대에 이제 무덤 같은 경우에는 널무덤이 있고요. 널무덤이 있고 널판지 같은 걸로 이렇게 덧대어서 관 같은 걸 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널무덤을 목관묘라고도 해요. 목관묘. 그리고 독무덤이 있어요. 독무덤. 옹기 같은 항아리 가지고 만드는 옹관묘라고도 하죠. 자, 이런 초기 철기 시대의 무덤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 지역을 보면 집터가 초기 철기 시대의 대표적인 국가가 동예라는 나라가 있는데 제가 이제 뒷강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동예에 보면 이렇게 철자형 집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여자형 집터도 나와요. 그래서 철자형하고
이런 여자형 집터가 초기 철기 시대 때 등장을 하더라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토기, 예, 토기 종류를 한번 보면 붉은 간토기하고요. 붉은 간토기도 나오고 그리고 검은 간토기. 검은 간토기. 이렇게 초기 철기 시대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자 1강의 역사에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그리고 선사시대 이런 뭐 초기 철기 시대까지의 간단한 특징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등장했던 청동시대 최초의 국가 고조선하고 그리고 고조선 멸망 이후에 등장한 초기 철기 시대에 등장을 했던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 드릴 테니까 꼭 1강 들으시고 난 다음에 교재를 보시고 예, 이렇게 꼭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재를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 자, 제일 위에 보면 역사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객관적 의미와 주관적 의미가 나와 있는데 객관적 의미는 제가 아까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그랬고 주관적 의미의 역사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인데 대표적인 학자가 나와 있죠. 객관적 역사에 랑케가 나와 있고요. 주관적 의미의 역사에 크로체하고 카가 나와 있습니다. 크로체하고 카가. 그래서 요 두 분 꼭 기억을 한번 하시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그 확인 체크 문제 있잖아요. 문제. 거기서 이제 내용을 읽어 보시면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두 측면이 있는데 밑줄친 내용, 사실로서의 역사와 관련된 입장이 아닌 것을 지금 찾으라고 나와 있는데 2번을 한번 보시면 고려와 신라를 비교하였다. 중세사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고려와 신라를 비교했다. 비교는 누가 합니까? 역사학자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은 사실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뒷장에 넘겨 보시면 선사시대의 이제 문화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선사시대의 문화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바하고 거의 이제 흡사하니까 이거 설명을 들으시고 교재를 읽어 보시면 좀 헷갈리시지 않고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체크 2번, 문제 2번에 보면 제가 아까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연천 정곡리가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슐리한 석기 형태를 갖춘 주먹도끼와 나왔으니까 당연히 연천 정곡리는 구석기 시대 것이고요. 그리고 암사동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에 위치를 했다. 사각형의 귀퉁이를 없앤 사각형의 움집하니까 신석기가 되겠죠. 제가 아까 신석기 집터 평면도를 보면 둥근 형태라든지 아니면 둥구스름한 네모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신석기 시대고요. 여주 흔합리를 보면 탄화된 쌀이 나와요. 탄화된 쌀 하면 여러분 쌀이니까 당연히 벼농사겠죠. 벼농사. 그래서 청동기 시대고요. 그리고 강화 부군이 하면 탁자식 고인도라니까 역시 청동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닌 것을 찾으면 가장 옳은 것을 찾으면 청동기 시대 때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었다. 3번이 되겠네요. 3번. 네. 이렇게 해서 확인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뒷장에 8페이지에도 역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비교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문제 확인 체크 3번에 보면 유물과 관련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자, 여러분 가 지역에 나와 있는 이 대표적인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 시대는 신석기죠. 그리고 나는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청동기 시대고 이거와 관련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으면 1, 2, 3번은 다 맞고요. 4번에 고조선은 연나라를 성공하여 이게 아니고 고조선은 연나라의 침략을 받아요. 침략을 받아서 요서 지방을 차지한 게 아니고요. 그 폐수 지방이라 그래요. 폐수가 어디냐면 오늘날 대동강이거든요. 대동강 서쪽 지역을 전부 다 그때 당시 잃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은 연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폐수 지역을 상실을 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를 살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국가 형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